자, 다음은 문화외교의 내용과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외교는 전통외교를 보완해주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전통적인 외교는 통상적으로 정부 관료와 외교기구가 국가를 대표하여 진행하는 방문, 담판, 교섭, 조약 체결, 외교문건 발송, 국제회의와 국제기구 참가, 이러한 대외교류 활동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외교류 활동에는 정치, 군사, 경제 영역을 모두 포함하며 본국의 국가이익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국이 문화를 통한 대외교류 활동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문화관계를 정치와 경제에 이은 제3의 영역 혹은 제4의 영역으로 지칭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각국의 외교 관련 담당자들은 본국의 대외문화교류 활동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상대국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전통적인 정치, 경제, 군사 영역에서의 외교 활동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이 문화외교는 경제통상관계를 증진하는 데 윤활유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관계의 발전은 기타 산업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간의 무역 왕래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34년 영국이 문화위원회를 설립한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영국과 다른 국가 간의 무역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문화위원회 역시 이런 이유로 기업계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2000년 9월 중국의 문화외교 수행기관인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문화부와 함께 중국 문화의 미국행이라는 대형 문화외교 활동을 추진하였는데요. 이 행사는 중국의 매력을 전파함으로써 중국 여행 전시 사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외교는 각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 증진과 평화 애호의 중요한 수단이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공존을 목표로 합니다. 문화외교는 다른 나라들과의 사이에서 각종 민간단체들의 대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문화와 기술, 경험을 교류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 증진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자민족 중심주의와 문화 패권주의로 흐를 수 있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항상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편견과 선입견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화외교를 통해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외교는 또한 국가전략 목표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즉, 국가의 국가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문화외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화를 매개로 하여 국가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국가 간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이 국가 이미지의 제고와 영향력 확대 그리고 국가의 이익에 추구하는 외교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바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외교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문화외교는 전통외교와 달리 단기간에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회성 행사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문화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쌍방향 간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상호 간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 증대와 같은 외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화외교의 추진 체계입니다. 문화외교의 추진 체계에 대해서는 영국의 미첼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바로 정부관리형이라고 부르는 정부주도형과 비정부기구 형태 그리고 혼합형입니다. 첫 번째,
정부 주도형은 정부가 하나의 부서 혹은 관방기구를 통해 통제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1953년 설립된 미국 공보처가 대표적입니다. 이 미국 공보처는 국무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1953년 이전까지 국무부가 주관하던 문화외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 미국 공보처가 해체된 이후에는 인적교류 중심의 문화외교 업무가 국무부의 공공외교 및 공공업무 담당 산하로 통일되었고 대외방송 업무는 독립정보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소관사항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프랑스가 있습니다. 문화외교가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외교부가 직접 문화외교를 관장했습니다. 반면 문화부는 국내의 문화사업을 관장했죠.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외교 업무와 국내 사업에 있어 두 부서 간 혼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외교부와 문화부가 공동으로 출자한 비영리 법인인 퀼티르 프랑스가 문화외교를 담당하도록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외교 유럽부가 관할하는 인스티튜트 프랑스가 출범함으로써 문화부, 교육부 및 민간기관과의 해외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비정부기구 형태로서 정부가 하나의 부서를 통해 자금을 제공하고 정책과 구체적인 집행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민간단체 성격의 기구가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영국은 1934년 이후 외무부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법적으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영국문화원을 통해 문화외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국문화원은 외무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1934년 설립 이후 전통적으로 팔거리 원칙에 의해 정부기구와는 적절한 거리를 둔 채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팔거리 원칙은 정부와의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부가 지원을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1972년 외무성의 특수범인으로 설립된 일본 문화외교관리기구인 일본 국제교류기금 재팬파운덴 역시 영국의 모델을 참조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혼합형입니다. 혼합형은 정부가 전체적인 통제를 하고 비정부기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두 가지 형태가 결합되어 있는 추진체계입니다.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독일의 혼합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정부가 전면에 나설 경우 상대방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해 나타난 체계입니다. 우선 독일의 문화외교를 주관하는 부서는 연방외무부의 문화총국인데요. 이 기구는 문화외교와 해외문화 홍보의 일반적인 원칙의 설정, 외교 방향의 조율과 평가, 행정 및 재정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와 함께 민간기구인 독일문화원, 즉 괴테 인스티튜트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무부와 괴테 인스티튜트의 관계는 1976년 조약 체결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이 조약에 따라 괴테 인스티튜트는 독립적인 문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무부는 괴테 인스티튜트에 재정을 지원하지만 전체 관리 및 자금의 사용 등은 전적으로 괴테 인스티튜트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렉터의 신분 또한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와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실과 달리 외교관 신분이 아닌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